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럼 애들은 전체가 캐나다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이도 있고 연애니 뭐니 길게 가지 맙시다. 저는 정민 씨 마음에 듭니다. 결혼합시다.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재고 따지는 거 그런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결혼합시다. 광고 문구 같습니다. 정민 씨, 네. 결혼 후 저는 남편 따라 서울로 이사를 했고 친구 하나 없이 남편만 바라보는 전업주부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 출근한다. 나 출근한다고. 다녀와요. 당신 왜 인사를 제대로 안 하노? 설거지 중이잖아요. 설거지가 중요하나 내가 중요하나? 내가 우습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남편한테 말 대꾸고 확 그냥 여보. 왜? 네가 잘못해서 맞았는데 왜? 됐고 나 출근한다. 이야, 날이 갈수록 성취감이 심해지는데. 언니야, 서울은 살만하나?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나도 서울로 발령 나서 내 다음 주 올라간디. 정말? 그럼 우리 집에 와 있을래? 언니 집에? 아유, 아니다. 내 형부는 아직 좀 서먹서먹하다. 그럼 우리 집 가까이로 집 구해. 내가 반찬도 해다 주고 할게. 알겠다. 내 서울 가면 연락할게. 그래. 누구랑 통화하는데 남편 들어온 줄도 모르노? 여동생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처제. 근데 네 왜 남편한테 반말이고? 제가 언제. 지금도 봐라. 말을 반토막으로 잘라 먹잖아. 가정교육도 못 받았나. 여기서 가정교육이 왜 나와요? 남편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나 하고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되겠지? 어휴, 남편의 폭력은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은 어김없이 손찌검이 날아들었고 주변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일쑤였죠. 언니, 언니, 얼굴이 왜 이런데? 씻다가 욕실에서 넘어졌어. 아니, 저번에도 넘어졌다더만. 조심 좀 하지. 설마 형부가 때리고 그러나? 아니야. 아니긴, 뭔가 수상한데. 수상하긴 뭘. 참, 너 집은 어디로 구했어? 언니네 아파트 바로 옆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있더라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바로 들어갔다. 다음에 언니도 같이 가보자.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언니한테 연락하고. 내 걱정 말고 언니나 조심해라. 맨날 이렇게 넘어지기나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내한테 연락하고. 언니, 그 핸드폰 줘봐봐. 잠깐만. 속사정을 좀 털어놓으시지. 숨긴다고 좋은 게 아닌데. 자, 내 번호가 1번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지? 알겠어. 동생이 눈치가 좀 있네. 그렇죠. 아가 그래 다치도록 니 뭐 했노? 술래잡기 하다가 넘어져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다 니 탓이지 이 팬네야. 욕하지 마요. 뭐? 이게 아휴, 니 오늘 내 가만 안 둔다.
따박 담근 말대꾸에 인상이나 쓰고 있고 아도 제대로 못 보면 네가 집에 사는 일이 뭔데? 내가 돈 벌고 결혼했지? 잡히는 게 다 니 무기네요. 같은 거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 있노? 정연아 좀 살려줘. 언니, 내 지금 바로 갈게. 집 비밀번호 문자로 찍어놓고. 대체 네가 하는 일이 뭔데? 당장 집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진짜 사생결단 된다. 이씨. 형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처제가 와 남의 집 함부로 들어오노? 언니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내 집이고 내가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거 의미는 주거 침입인 거 알지? 주거 침입이요. 여기 우리 언니가 사는 집이고 언니가 오래서 온 건데요. 여기 와 너가 언니 집이고 4명인데 엄연히 내 집이지. 내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래 알고 당장 나가라. 형부! 네, 참 이 사건 안타깝지만 또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박종수 씨가 지금 처제인 김정연 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할까요?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니요,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듯합니다. 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남편의 부재 중에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아내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에 출입이 부재 중인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이 판례의 취지를 따를 때 김정연 씨가 형부인 박종수 씨의 의사에 반하여 언니 집에 들어갔더라도 공동 거주자인 김정민 씨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주거 침입죄가 무죄가 된다고 하면 김정민 씨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겁니까? 현재 박종수 씨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김정민 씨에 대한 박종수 씨의 폭행, 위협의 위험이 지속적이고 명백 현존한 상황이므로 박종수 씨를 특수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남편의 가정폭력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호가 꼭꼭 필요하고 정말 시급한데요. 네. 임시조치 청구를 하면 이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김정민 씨가 박종수 씨를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담당 경찰의 신청에 따라 담당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박종수 씨에 대해 첫 번째,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 및 김정민 씨와의 분리 조치를 하고요. 네. 두 번째, 김정민 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세 번째, 김정민 씨에게 핸드폰, 이메일 등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2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하게 됩니다. 아, 근데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저 박종수 씨 하는 짓으로 봐서는 짓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개월간의 보호 조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니까요. 연장도 가능합니까? 네, 당연히 연장도 가능한데요. 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위 3가지 조치에 대해 이해 총 6개월간 연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는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별 피해자의 상황을 언제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임시조치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야 연장되며 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초 2개월간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임시조치 연장 신청 저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박종숙 씨의 행동을 보면요, 임시조치를 좀 무시하고 김정민 씨를 찾아와서 또 괴롭히거나 보복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건 당연히 좀 처벌을 받겠죠. 네, 당연히 처벌되어야 되겠죠. 예. 박종수 씨가 법원이 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고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처벌 범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형사처벌 외에도 김정민 씨가 박종수 씨를 고소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경합법으로 처벌된다면 박종수 씨는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그렇죠.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여러 번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참 또 안타깝네요. 네. 예. 드라마에서 김정민 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박종수 씨는 재혼이지만 김정민 씨는 초혼이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4세인 자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김정민 씨는 전업주부이고 별다른 경제적 수입도 없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려면 박종수 씨로부터 경제적 원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더 이상 경제적 원조가 또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 그 피해가 자녀에게 가는 것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하긴 참. 뭐 저희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나 하나 참아서 모두가 행복한 예, 가정이 예. 된다. 이렇게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피해자가 참고 그냥 넘어가서 가해자의 폭력적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 그 피해 상황을 지켜본 자녀까지 폭력적 성향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네. 그건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예. 부디 용기를 내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소송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가정폭력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하고 지금 이혼 소송도 했을 때 정민 씨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또 자녀도 양육을 하면서 긴 법적 분쟁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먼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임시조치를 법원에서 받으면 주거지가 박종수 씨의 명의라도 김정민 씨의 주소지이기도 하므로 박종수 씨는 최소한 임시조치 기간 동안은 주거지에서 퇴거해서 별개의 장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김정민 씨는 주거지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박종수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혼 소송을 계속 중인 경우 법원에서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해서 최종적으로 박종수 씨로부터 위자료나 재산 분할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아니 그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네, 이혼 판결 전에도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와 부양료를 함께 청구 가능한데요. 오. 특히 법원은 부양료에 관해서 부부가 별거를 하더라도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 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며 부양료 액수에 대해서도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 의무의 이행 정도, 혼인 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정민 씨는 박종수 씨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경제적 가치를 당연히 함께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종수 씨의 폭행 같은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박종수 씨는 이혼 소송 종료 시까지 김정민 씨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이혼할 건데 굳이 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은 김종민 씨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박종수 씨의 가정폭력 행위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까지 받아 유죄가 된다면 박종수 씨의 유책 사유를 이혼 사건에 입증하는 데 훨씬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받게 되는 위자료,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알아둬야 되니까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인데요. 네.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2~3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물론 최근 재벌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1억 원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김정민 씨 사례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이 행해져 왔고 각 피해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개별 피해가 수개의 범죄 사실이 되므로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게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럼요. 5천만 원 이 최대치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력 기간에 좀 비례해서 돈을 네. 좀 더 많이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한 3억. 3억 있으세요? 아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민 씨처럼 또 가정 폭력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2011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자문 변호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 피해자의 대처 등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사고가 매일 수십 건씩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악몽에서 피해자와 어린 자녀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 피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많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만 해도 가정폭력에 대한 법령이 미비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았는데 10년이 지난 2021년 1월 21일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확대되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 만약 본인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